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일단은 지난주에 뵙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이번 주에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국에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직면한 우리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 청년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좀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가는 자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길게 준비를 하긴 했지만 뭔가 오늘 음, 막 구체적인 내용을 막 학습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어, 서로 공유하고 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료 공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하시면, 그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한 애칭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2019년 2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보림 활동가라고 하고, 저는 10대 활동가는 아니고 20대 활동가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저는 사실 평생 지구온난화라는 이야기 우리 되게 많이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북극곰이 사는 뭐 집이 뭐 녹는 일 아니면 투발로가 물에 잠기는 일 이 정도로만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평생을 살면서 심각하다는 이야기만 들어오면서 2018년 폭염이 닥쳤을 때 이 문제가 먼 미래의 다른 미래 세대의 일 또는 북극곰의 일로 여겨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의 이웃이나 아니면 당장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이고 이 문제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뭐 그냥 적당히 산다고 해도 그래도 몇십 년을 50년, 60년, 70년 이렇게를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상황 안에서 기후가 굉장히 계속해서 심각해졌을 때 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안전한 삶도 누릴 수 없겠구나라는 걸 되게 2018년 폭염을 겪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나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2월 즈음에 함께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어떤 행동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전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이 문제로부터 어느 누구의 삶도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누구의 삶도 그런 재난에 휩쓸려 간다거나 재난으로 집이 무너져 내리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직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우리의 평범하고 너무 당연하고 또 안전한 그런 일상 자체를 좀 지키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중심의 당사자 시민단체이고요. 이름이 청소년 기후행동이다 보니까 10대 활동가들이 주로 구성원이고, 근데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전환에, 누구나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모두 다, 함께,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는 정말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40개 정도 지역에서 한 150명 정도의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반복해서 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폭염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들, 아니면 작년에 비가 54일, 56일 이렇게, 장마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줬던 것들,
또는 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긴 산불과 또는 뭐 바닷가에 있는 뭐 홍합이나 조개가 그냥 익어버리는 일 같은 그런 재난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어디선가 들어서 또는 체감으로 다들 조금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구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구 온도의 상승이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그냥 자연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보다 인간이 화석연료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속도와 비례해서 또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 인간이 집중 산업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이 어,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난 100년 동안 1도 이상 상승을 한 게 지금의 상황이고, 이런 상황 안에서 2015년에 전 세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만 한다. 이대로 올라가다간 정말 살 수도 없는 최악의 파국을 마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15년에 파리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파리에서 약속을 한 건데요. 이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이대로 가다간 정말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최악의 파국을 마주하니까 지구 온도 상승을 우리가 노력해서 2도 이내로, 근데 2도도 충분하니까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약속을 전 세계가 맺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함께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한 3년 뒤에 인천 송도에서 IPCC 48차 총회라는 게 열렸는데요. 그 파리협약에서 약속했던 나라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과학자들이 2도 이내로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우리 노력해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불충분하다. 2도까지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냅두면 정말 최악의 우리는 파국을 마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는 건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보면서 살아갈 거고 그게 어떤 생태계 붕괴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냥 뭐 주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일이나 아니면 먹거리 등등 그냥 삶의 기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 그 피해를 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막기 위해서는 1.5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2018년부터는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전 세계가 노력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도라는 건 사실 어, 계속 지구 온도는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는다는 건 사실 마지노선을 넘지 않게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 뭔가 기후 재난이 계속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또는 되돌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위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는 그런 최악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온도를 더 넘어서서 계속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마주할 수도 있는 일이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1.5도라는 게 중요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뭐가 문제지? 라고 했을 땐, 지금 문제는 이미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에서 1.2도가 상승을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만큼 넘어버리면 안 돼라고 1.5도라는 온도를 분명 전 세계가 막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알아차린 게 너무 늦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이미 1.1도에서 1.2도까지 상승을 해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경계가 1.5도라면 거기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인데?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1.5도 온도 상승까지 지금 이대로 한다면 우리한테는 6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더 노력을 한다면 이 시간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회복 가능한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6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다, 3년 5개월 정도 남았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근데 시간은 없고,
사실 우리한테 6년이란 시간은 흥분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 가서 그런 전공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이야기 듣는다거나, 전문가가 되라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 안에서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 그냥 그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그 위험을 우리는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까운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위험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마주할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한 그래서 되게 참담하기도 한 그런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 재난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뉴스만 보더라도 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인 보고서만 찾아보더라도 이미 나오고 있는 입증이 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이게 호주 지도인데 여기 주황색으로 찍혀 있는 게 산불이 계속 지속됐었던 지역들을 찍어 놓은 거예요. 어, 재, 재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이 기후변화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산불이 더 퍼질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돼버려서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호주 전역에서 산불이 너무너무 대규모로 나게 됐었고 그때 사망했었던 동물이 야생동물 10억 마리를 포함해서 2,400억 마리의 동물이 사망하고 호주 전체 숲의 20%가 다 타버리고 하는 등의 정말 큰 피해가 나왔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산불이 났었던 지역은 산불을 끄고 이후에 복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재난에 조금 더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난에 대해서 많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는 재난을 더 몸소 체감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좀 더 좀 더 취약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 여기 전에 불이 정말 오랜 시간 나서 코알라가 다 타서 죽고 숲이 다 없어지고 했었던 지역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이 물에 떠내려가고 다 물에 잠기고 하는 일들이 그 지역에서 재난이 생기고 또 재난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의 상황이고 사실 안전하다라고 했지만 작년 우리나라에서 54일 정도 지속이 됐었던 그 장마만 다시 기억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비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왔었고 그게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침수 또는 뭐 산사태로 막 누군가 죽거나 뭐 소가 물에 정말 먼 거리를 막 떠내려 간다거나 누군가는 정말 평생을 살던 그런 마을 자체가 다 망가졌다거나 하는 일들을 어떤 재난의 형태로 우리는 더 많이 마주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수가 최악의 규모로 나타나고 저희도 같이 활동하는 다른 막 나라의 활동가들이 막 필리핀에 있는 활동가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막 그 침대 옆에 다 물이 차가지고 집이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다 물 물속이 되어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뭔가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 분명히 반복이 됐었기도 했었고,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비가 온다라는 건 사실 그냥 물에 잠긴다라는 걸 더 넘어서서 그런 작물들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못하고 물에 잠기고 햇빛을 보지 못해서 작물 생산이 망한다라는 걸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도 때문에 작년에 사과나 배나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작황이 안 돼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국민들은 약간 이걸 조금 체감을 더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진으로 이걸 봤었는데, 어,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토마토 없는 햄버거가 출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냥 항상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먹거리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마가 이어지면서 토마토 수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어, 토마토 제공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얕게나마 그런 일상으로 좀 들어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의 상황들은 사계절 상관없이 그리고 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물을 보시면 저희가 제주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아래에 있는 물은 정말 정말 작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어, 그런 재난이 더 빈번해질수록 그런 작물들의 재배가 더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무의 재배가 더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크게 자랐어야 되는 무가 이렇게 작게 자라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농가의 어떤 어, 생계 유지에도 영향을 주는 일 또는 우리 밥상 안에서도 먹거리가 언제 들어오느냐 아니면 무언가를 먹지 못하는 일로 지금은 되게 가볍게 이어지는 그 정도이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어, 먹거리와 경제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지금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이고 어, 하나의 또 예로는 저희는 거의 방학 기간 정도마다 기후 현장 답사를 가곤 하는데 작년에 충주에 있는 한 지역의 현장 답사를 가다가 들렸을 때 어, 제가 그때 같이 찍어왔었던 사진이에요. 충주에 있는 한 마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그렇게 큰 비가 내렸을 때 이 지역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비가 엄청 엄청 많이 내리다 보니까 가뭄이 계속 이어지던 마을에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또 한순간에 갑자기 산사태가 나버렸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고 또 여기 안에서 농작물을 일구면서 어떤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어, 되게 처음에 뭐 일차적으로는 두려움을 떨었겠지만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집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너무 한순간에 집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겪는 일들을 봤었고 약간 저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살고 있구나. 나는 운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무너지고 살고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산사태로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께서는 결국에는 여기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곳이고 그 살아왔다라는 게 정말 산다는 의미의 주거의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생계를 일구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재난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겪었고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더 많아졌을 때 우리는 도대체 너무 평범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도 같은 입장이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난이 발생해서 우리 삶 면면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또 넘어서서 이미 생태계도 붕괴가 되고 있고, 이건 제주에 있는 한라산에서 찍어 왔었던 사진인데, 제주에 사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구상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온도가 조금은 차가운, 영역에서 사는데, 지금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온도? 그냥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얗게 때 말라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구상나무는 절멸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미 정의가 되고 있고 남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그 나무들을 지금 살리려고 정부에서 무언가를 막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한다곤 하지만 이미 이걸로 증명이 된 이미 우리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또 생태계가 뭔가 어떤 종부터의 멸종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기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은 얼마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이내, 최근에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산불이나 어떤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서 그냥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저희가 같이 연대하고 있는 전 세계 기후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연대체가 있는데 거기서 공유가 됐었던 건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산사태나 장마로 인해서 너무 일상적인 공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한국은
그래도 올해 여름이 좀 안전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좀 폭염이 지독한 날에는 뭐 노동자분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가지고 온다면 지구 온도가 이미 1.1도에서 1.2도까지 상승을 했고 근데 우리는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되는 게 지금의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근데 계속 지구 온도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건 온실가스를 열심히 배출을 하면서 어, 그냥 지금과 같은 대로 산다는 거니까 계속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지구 온도는 상승을 해버릴 거라는 건 너무 명확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들여다봤을 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또는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연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한다면 지구 온도는 1.5도도 아니고 2도도 아니고 3도에서 4도까지 그 이상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다가, 뭔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는다는 건 사실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에는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2050년에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그거를 지키고 실행을 해야 지구 온도 상승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리고 또 최악의 그런 파국적인 상황을 우리는 좀 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기후변화를 막겠다,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뭔가 사회 안에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시점, 2021년 지금 8월 이 시점까지는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되기만 하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기후변화에 얼마나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시간이 없고 근데 대응을 해야 되는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게 또 가능하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바라봤을 때 정부나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입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지금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어, 이 위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할까라고 했을 때 어, 저희가 뭔가 생각했었던 건 사실 조나만 살기라는 말도 되게 거창하기는 해요.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 그냥 지금 가족들하고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상인데 그냥 그런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일,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당연하게 존재할 것 같았던 안전한 삶, 안전한 미래 자체가 모두 붕괴되는 일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분명한 과학적인 보고서가 예측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 거다,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최악의 어떤 미래를 마주할 거다라는 거였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단지 환경오염 문제다라고 정의를 하기엔 그냥 앞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가 언제 나한테 이런 주거의 문제 또는 생존의 문제, 목숨을 잃게 하는 일로 닥칠지 잘 모르는 일이고 또 이미 그 허가 재배지가 북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데 먹거리의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또 어, 북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 저희는 막 현장 답사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좀 처참하긴 한데 이런 걸 보는 게
젊은 농부들은 그런 어떤 사과 재배 등 어떤 과일 재배나 아니면 그 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그래도 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농부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난의 위험이 커지고 재난 안에서 우리는 잘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바꾸어야 되는데 개개인이 이걸 준비하기에는 아직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근데 이런 상황들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인구와 나이가 좀 더 젊은 인구 안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 안에서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일인 거고 어,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일자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급식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퇴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 안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게 석탄발전소를 끊어야겠죠. 근데 끄는 과정 안에서 기존에 노동을 하고 있었던 석탄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냥 내팽개치지 않도록 이들이 우리가 생존이나 생계라고 불리는 그냥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서도 같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는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먹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 불평등, 인간 존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삶에서 삶 면면이 마주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더 심화시키는 모든 문제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살아갈 사람들의 입장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본다고 해도 지금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했었던 건 지난 20년 동안이었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의 50% 정도를 배출을 한 상황 안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더 태어나는 세대 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정말 정말 적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다라는 건 삶에서의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고,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진다라는 거고, 그 책임은 어떤 세금이 되든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노동으로 해야 되는 일이 되든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되든 아니면 그런 재난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가 되든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텐데 결국에는 지금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앞으로 선택지는 줄어들고 더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거라는 게 분명하고 그런 시간 안에서 사실 그렇다고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의 문제 또는 지금 청소년 청년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재난의 위험이 커지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닥쳐 있는 위험이고, 마치 코로나처럼 감염의 위험이 모두에게 닥쳐 있는데, 대신 그 피해가 모두한테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어, 모두에게 닥쳐 있는 이런 문제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일단 청소년의 입장에서 또는 청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세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바라본다면,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더 막막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만 들여다본다고 해도 우리는 정책을 만들 수가 없고, 어, 보통 입시라는 구조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부여를 받는데, 이 상황에서 6년 5개월 남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혼자서 개인의 작은 실천하면 해결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고 해도 문제가 너무 거대한 거죠. 기후위기 문제는 너무 거대하고 해결하기에 나는 너무 힘이 없고 그런 상황을 여전히 마주하는데 그렇다고 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는질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자꾸만 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대변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이렇게나 심각해. 라는 걸 사회가 알아차린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 나의 충분한 안전한 그런 일상 자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충분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위기라는 걸 알아차리긴 했는데 사실 이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위험하다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너무 이 위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어, 기후위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2050년이 2050년이라는 시점을 그래도 특정을 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어야 하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자체를 기후위기를 막고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전환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방향의 질문을 각각 던져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 정책을 결정할 그런 권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참여 권리가 보장이 되지도 않고 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라면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떤 방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방향이든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우린 기다리고 결정짓게 둘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하나. 근데 그 방향이 사실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지금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이고, 우리의 일상이고, 어,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안전하게 바라니까, 어,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기다리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 변화를 같이 만들고, 시민으로서 요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고 행동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 물론 현실적인 한계들도 많았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실적인 한계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2019년에 시작을 할 즈음에는 저는 20대 활동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말고는 다 10대 활동가였고, 사실, 청소년으로 대변되는 청소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변화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냥 기특한 아이들 아니면 또 되게 그림 좋은 것들, 그러니까 좋은 그림 정도로 소비가 된다거나 하는 걸로 끝나는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어, 사회가 청소년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너무 익숙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음,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중들은 관심을 갖고 어 갑자기 막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네라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단체를 만들고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보기도 하고,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뒤에 어떤 행동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고, 어떤 변화를 만들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우선은 그 방식, 그렇게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들을 택했는지를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누구나 기후운동의 주체로서, 우리의 전문성, 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지 같은 것들은 기후위기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운동의 주체가 돼서 변화를 요구하는 데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고 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누구나 기후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내부에서 나이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서로 관계를 맺고 어, 서로 존칭을 쓰고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고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일을 나누기도 하고 정보를 서로한테 최대한 공유를 하고 어, 저희는 150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사실 어, 활동의 기반, 소통의 기반이 되는 곳은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안에서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몇 살이든 다 상관없이 온라인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안에서 계속 줌이나 아니면 다른 슬랙이나 노션이나 다른 툴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전략을 그 과정에서 짜면서 실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 그런 뭔가 공간적인 제약도 다 뛰어넘어서 그냥, 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롤모델은 없지만 우리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반 또는 체계를 계속 만들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과학적인 근거들을 충분히 열심히 만들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요구사항을 만든다거나,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요구사항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한다거나 하는 방식들,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의 행동이 혼자서는 사실 작은 실천을 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사실 같이 모여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화해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정말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굴 움직이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어, 메시지를 짜고 또 전략적인 어떤 방법을 쭉 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제 사회 안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해보고 하면서 실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 거쳐오기도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 진행을 했었던 활동은 2018년 8월에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청소년 활동가가 학교를 가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스웨덴 국회에게 외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결석 시위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 운동의 흐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전 세계적인 기후 운동의 흐름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좀 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방식과 또는 문화 안에서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9년 3월에 광화문에 모여서 청와대로 행진을 하는 기후 파업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하면서 어, 처음 어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청와대에 전달을 하는 액션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 물론 찾아갔지만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후 파업을 2019년 5월 24일 날 전 세계 청소년들과 같이 날짜를 잡고 서울시 교육청으로 행진을 해서 일단은 조금 더 가까운 영역들부터 바꾸자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찾아가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사회 곳곳에 있는 시스템이 다 전환이 돼야 되는데 교육 시스템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서울시 교육청으로 행진을 했고 교육감님에게 면담을 요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 9월 27일에는 광화문에 다시 모여서 청와대로 행진을 한 7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청와대로 행진을 하기도 했었고 어, 또 기후 파업이라는 방식으로 작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국회 앞에서 줌으로 모여가지고 줌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후 파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실제 변화를 해야 되는 어,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서한을 만들어서 전달을 한다거나 직접 만난다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청원이나 온라인으로 막 그런 글을 올리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 되게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SNS 채널에 가서 댓글을 남긴다거나 또는 이들의 어떤 뭐 교육감에게 바란다라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다 찾아다닌다거나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피켓팅을 하고 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기획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소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2020년 1월쯤에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정부는 너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이렇게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그런 기후 정책들 또는 외면하는 그런 지금 현실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인간답게 살 권리나 환경권, 평등권, 생명권 같은 기본적인 생존이라는 문제 안에서 정부의 위헌 사유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 이 내용들을 내부에 있는 19명의 청소년 활동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었고, 헌법소원은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소송에 최종적으로 이기게 된다면 아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불리는 정부의 가장 높은 기후변화 대책 중에 하나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5도 이내로 지키는 수준으로 강화해라라는 어떤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국회에 행운의 편지를 작성을 해서 실제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미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다가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할 것이다라는 걸 인천공항이 전부 침수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예측들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다가는 당신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외면했다가는 결국엔 이 어, 다음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까지 담아서 국회의원들 15명에게 행운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고 이후에 이 편지가 막 퍼지더니 83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의원들은 저희가 요구했었던 1.5도를 지키기 위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꺼야 된다거나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막아야 된다거나 신규 석탄 발전소를 당장 중단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동의를 하는 답변을 막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과 만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님과 만나게 되어서 이분에게 교육 안에서도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교육 안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준다라는 식의 접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문제는 심각하고 지금 당장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은 게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말은 지금 해야 되는 책임을 하지 않고 문제가 커지게 그대로 뒀다가 불난집에서 소방교육해서 그 나중에 불 끄는 사람으로 커라라고 하는 거랑 너무 같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만들 수 있는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전달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교육이 늘어나는 것 또는 채식급식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전체 안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도 해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교육감의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만 하더라도 그 예산이 10조 정도가 된대요. 한 해에 쓰는 교육 정책을 위해서 이걸 펼치는 예산이 10조 정도라고 사실 생각도 안 될 만큼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사실 은행에다 맡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액을 맡기면 은행들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대부분이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은행에 맡겨진다고 했을 때 그런 신호를 달라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은행에게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를 전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제 그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9월 달에 17개 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의 변화를 보면서 똑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작년 9월에 KB금융그룹이 알았어 앞으로 석탄발전소에 투자 안 할게 라는 선언을 그룹 차원에서 막 진행을 하면서 은행권들에서는 탈석탄 선언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교육청인가를 빼고는 실제 조례 또는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영역 안에서 교육청의 교육 예산이 석탄발전소 투자는 은행에 안 가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전국 교육청한테 요구를 했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좀 그거 외에도 문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캠페인들도 계속 만들고, 대중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것들, 또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실제 정책의 변화 또는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9월 24일에 글로벌 기후 파업이 다시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 2019년에 외치던 구호가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해서, 올해 9월 24일에도 열심히 기후 파업을 진행을 해서, 사실 지금 필요한 게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라는 걸 한 번 더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 변화는 일어났었고, 어, 여러 가지 청원을 하는 창구 중에 전국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들이 연합하고 있는 전국 지도교육감 협의회라는 창구가 있는데, 이 창구에 정책 제안 게시판이 있는데, 사실 게시판에 글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게시판을 통해서 좀 의견을 전달을 하고자, 왜냐하면 전국 교육감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여기 말고는 없었어서 이때 정책 제안 창구에다가 글을 썼고, 전국 교육청의 공동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 제안에 넣었었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서 막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 300만 명? 10, 100, 300만 명 이상이 막 조회를 해서 계속 들어와서 학습자료로 쓰인다거나, 이걸 가지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자기 지역 교육감에게 요구사항으로 막 이어진다거나 하는 등으로 막 이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들이 다시 또 변화로 이어지는 어, 그런 효과를 얻기도 했었고, 어, 인천시 교육청에서 만든 시민과 사회 정의 또는 시민과 사회 참여라는 중학교 교과서에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어,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담기기도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실 반쪽짜리 변화이기는 했지만, 작년에 베트남 붕앙 지역에 석탄 발전소를 강행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강행의 주체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와 또 삼성물산이 주도해서 이런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있을 것 같으니 하겠다라면서 강행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뭐 삼성물산한테 전달을 하기도 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학전력에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어, 액션을 진행을 하고, 사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사진에서 피켓을 들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바로 이 베트남 붕앙 석탄 사업은 강행하겠다라는 속보가 막 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국정감사 때 국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영상으로 장애응원실 통해서 막 질의를 넣기도 하고 계속 요구를 온라인으로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베트남 붕황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어, 붕황 석탄 발전소를 2년을 때우면 한국이 그린뉴딜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그냥 한 번에 배출을 해버리는, 그 정도로 온실가스를 정말 많이 배출하는 사업인데 이걸 막지는 못했는데, 어, 근데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과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을 강행을 하고 있었던 그 주체들이 앞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하지 않을게라는 탈석탄 선언을 하게 됐고, 이게 정부로까지 이어져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공적으로는 짓지 않을게 라면서 선언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반쪽짜리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계속 균열을 내려고 목소리를 냈을 때 실제 균열이 아주 조금씩 나고 있는 것들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발견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면서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 막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국회가 뭘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정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했을 땐 이후에 기후정의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통과가 되거나 아직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어지진 않지만
법안이 실제 발의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때 실제 그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변화가 실제로 정책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나비 효과처럼 퍼지기 시작해서 전국 교육청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뭐 교육청도 생기고, 채식급식 선택권이 도입되는 지역도 생기고, 또 11개 교육청 또는 그 이상의 지금은 14개 교육청이 석탄발전소 투자하는 은행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많은 영향을 금융권들한테는 되게 많이 줘서 KB금융그룹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등이 탈석탄 선언을 하기도 하고 하는 등으로 이게 사회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말씀을 드렸었던 건 사실 저희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없거든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적고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는 변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런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모여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했을 때 실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 행동은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청소년 기후행동에서는 내년 사실 대선까지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 단체에도 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합친 게 사실 6년 즈음인데 이 시기를 그냥 기후위기를 방관하는 시기로 보내고 난다면 사실 우리는 다음에 기후위기를 막을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두 눈 뜨고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어떤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만드는 그런 또는 정책의 변화가 너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 정책 크루를 대중들에게 말하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중들과 함께 정치에 모두를 위한 기후 정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9월 24일에 기후 파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10대 청소년 분들이라고 저는 들었었던 것 같은데 어, 우리의 목소리에 분명한 힘이 있다는 걸 함께 생각해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한 한 명의 당사자로서 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내는 방향이 실질적인 변화로 향하는 것이라면 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전달을 좀 하고 싶고요. 실제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 장관을 만났을 때도 환경교육이라는 보통 청소년 그리고 교육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환경교육을 그래서 너희는 요구해야지라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 마찬가지로 불난집에서 소방교육 한다고 해서 불이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어떤 사회 구조의 전환을 저희는 그냥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건 변화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걸 같이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청소년 기후행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지금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비건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삶에서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비건을 지향을 하고 있고 어, 또 딱히 차를 타고 다니진 않아서 걸어 다닌다거나 뭐 메일함을 정기적으로 스팸 메일이랑 포함해서 계속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계속 지우기 위해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만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옛날에는 제가 개인적인 실천을 하면 세상이 되게 아름다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음,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냥 목소리를 계속 내고 개인의 실천, 일상에서는 개인의 실천을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막 곳의 기후위기 관련돼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막 다른 당사자들 단체에서 막 나왔을 때 저도 지지하고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알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퍼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여론이구나 라는 걸 알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보리님 말씀해주신 것을 조금 몇 가지 좀 더 강조해 보자면,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실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후위기로 인해 이제 파괴된 세상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생각한 내용들을 어, 공유하고 연대하는 활동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맞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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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긴 시간 강의해주신 김보림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